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슴 아픈 이야기와 믿을 수 없는 대반전이 있는 사연 하나가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이랍니다. 이야기가 매우 재밌을 거라 확신하니 잠시 핸드폰을 내려두시고 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높았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어요. 대학까지 일탈 한번 하지 않고 부모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명문대 치대에 들어가서 치과 의사 과정을 밟았어요. 공부하다가 중간에 해보고 싶은 게 있어 휴학을 2번 정도 해서 유럽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아프리카의 봉사활동도 장기간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치과 의사가 되어 대학병원에 취직했습니다. 부모님이 바로 개인 병원을 차려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깜냥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열심히 일해서 실력이 전문가로 거듭나면 그때 가서 개인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건 재밌긴 했지만 야간 진료가 자주 있어서 개인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밤 9시에 일이 끝나면 집에 가자마자 잠을 잤기 때문에 취미 활동이나 모임 같은 걸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죠. 대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마지막이었는데 의사가 되고 5년 동안 계속 솔로였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던지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일은 아주 잘하고 있었지만 연애나 친목회 이런 걸 안 하다 보니 집에서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24살에 낳으셨는데 30대 중반이 되도록 싱글이니 잔소리가 갈수록 심해지셨어요. 승미야, 너 조금 더 있으면 40이다. 언제 결혼할래? 결혼? 한 50에 띠동갑 연하 꼬셔서 할게. 으이구,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지 말고 너 엄마 친구 아들이랑 소개팅 좀 해봐. 나랑 절친인데 나보다 시집을 일찍 간 애라 그 집 아들이 너보다 2살 많아. 나이도 딱 좋고 인물도 훤칠하니 영화배우 같이 멋있어. 게다가 대학교 교수님이란다. 영화배우 같은 교수? 그런 남자가 왜 나를 만나겠어. 엄마, 나가봤자 차일 것 같으니까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 네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약속을 잡아버렸다. 내 친구 아들이 네 사진 보고 예쁘다고 난리라더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무조건 나가라. 엄마, 마음대로 약속을 잡으면 어떡해. 싫어, 나 안 나갈 거야. 생각해보니 토요일에 진료 있어. 내가 아까 병원에 전화해봤다. 너 비번이라고 다 들었어. 엄마 점점 무서워지네. 날 그렇게 시집 보내고 싶어? 언제는 평생 엄마 옆에서 살라며. 그거야 네가 유치원 때 귀여웠을 때 한 소리고 지금 널 보면 내 속이... 아니다. 그냥 이번 주 토요일에 나가봐. 이상 전달 끝이다. 결국 엄마의 성화에 친구 아들과 소개팅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카페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소개팅남이 저를 알아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더군요. 키가 아주 훤칠하고 얼굴도 미남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자신 있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어요. 뻔한 소개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 같은 것들을 대화했는데 그닥 재밌지는 않았어요. 상대 남자가 말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꽝이구나 싶어 일찍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저 먼저 일어날게요. 네? 벌써요? 30분이면 꽤 오래 앉아있던 거 아닌가요? 선민 씨가 말도 없으시고 불편해하시는 것 같으니 그만 갈 길 가죠. 제가 원래 말이 없는데 오늘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말이 더 없었네요. 승민 씨, 제가 말을 더 많이 할 테니 지금 안 가시면 안 될까요? 저랑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디저트도 먹고 다 해주세요. 저는 오랜만에 남자에게 관심을 받아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리에 앉아 빙그레 웃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다음날 2번째 데이트를 했어요. 제가 엄마 친구 아들과 사귀게 될 줄 몰랐는데 완전히 빠지게 되어서 처음부터 화끈하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연애는 1년 하고 7개월 정도 했고 저와 그이 둘 다 30대 중후반을 달리고 있어서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왔고 둘 다 같이 살면 아주 좋겠다는 마음이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친정 부모님은 엄청 기뻐하시며 파티까지 열었어요. 특히 엄마는 1등 신랑감을 당신이 소개해준 데다 절친의 아들을 사위로 드리는 게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며 기뻐해 주셨어요. 또 시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와 같은 의사인데다 동갑이어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진료 과목이 정신과였고 저와 멀지 않은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시동생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개인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련님, 나중에 저랑 같이 종합병원 차리면 좋겠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 몇 분 모시고 같이 일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무래도 한 식구가 같이 일하면 더 돈독해지고 좋죠. 꼭 나중에 같이 병원 차려요, 형수님. 네, 아주 좋아요. 그런데 도련님은 사귀는 분 없으세요? 아직은 없어요. 그래도 곧 생기겠죠? 나중에 저 결혼하면 우리 식구끼리 더블 데이트하고 놀아요. 그러고 보면 남편보다 도련님이랑 통하는 게 많네요. 우리 자주 만나요. 그렇게 시댁에 가서 결혼 허락도 받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얼마 뒤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남편과 부부가 되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이는 연애 때 이상으로 저에게 큰 사랑을 주었고 저 역시 남편을 제 자신보다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1년의 세월을 잘 지냈습니다. 저와 남편은 2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생각만큼 빨리 생기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라고 하더군요. 조금 아쉽긴 했지만 곧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 임신 소식이 아니라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올지 큰 기대를 하며 시댁에 달려갔습니다. 이윽고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뜨여 보였어요.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어 보였어요. 저와 남편은 반갑게 인사만 하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아가씨, 가족이 없다고? 고아원에서 자란 거야? 네, 어머님. 부모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아주 어릴 때 고아원에 버려졌어요. 딱하구만. 그럼 다리는 왜 그렇게 된 건가? 실례되는 질문이었다면 미안하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리도 제가 기억이 없을 만큼 아주 오래전에 다쳤어요. 어디서 무얼 하다가 다쳤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것도 참 딱하네. 그럼 내 아들하고는 어디서 만난 거지? 그리고 나이는 올해 몇이야? 제가 나온 고아원에서 봉사활동 하다가 만났어요. 나이는 23이고요. 23? 내 아들하고 15살 차이가 나는구만. 그리고 봉사활동 나가서 만난 인연이라고. 하긴 저 녀석이 남 돕는 걸 좋아하긴 하지. 아가씨 직업은 뭔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고요. 시어머니는 예비동서의 말을 듣고는 한숨을 연신 쉬었고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동생도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식사가 끝나자 예비동서를 배웅해주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반대하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민철아, 너 저 아가씨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집에 데리고 왔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엄마,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허락해 주세요. 얘야, 좀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지 왜 이렇게 파란만장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 고생하고 안쓰러운 것도 알겠고 착한 것도 알 것 같아. 그런데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잘 산다고. 민철아, 너 손이라도 좀 봐라. 다른 여자를 보면서 눈 좀 높이라고. 엄마, 죄송하지만 안 되겠어요. 저는 지호랑 꼭 결혼할 겁니다. 시동생은 진지하게 예비동서와 결혼하겠다고 말하며 시어머니의 말씀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찬성 반대가 아닌 중립이었어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게 맞는 말이어서 시동생에게 응원을 해주지 못하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계속 반대를 하시자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정면 돌파를 하려는 건지 매일같이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들렀는데
갈 때마다 예비동서가 시어머니한테 애원하고 부탁하고 있었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민철 오빠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쉽게 포기가 안 돼요. 제 평생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 테니 허락해 주세요. 아가씨, 사랑이 다가 아니야. 아직 어려서 세상을 잘 모르나 본데 비슷한 게 없는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연애만 하게나. 제가 학력도 배경도 볼 것 없지만 마음은 오빠와 가장 잘 통해요. 눈빛만 봐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 어떤 감정인지 다 알 수 있다고요. 저희는 겉은 다르지만 속은 누구보다 닮아 있어요. 동서가 매번 진실된 말을 하더니 시어머니가 마음을 서서히 돌리셨습니다. 몇 달 동안 시동생은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또 했습니다. 결혼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다며 다른 여자는 절대 만나지 않을 거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의 주인공이 되어 당신의 생각을 꺾고 시동생의 결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아이고, 말은 청산유수구만. 에휴, 그래 결혼해라. 그렇게 좋아 죽겠다고 하니 한번 살아봐. 엄마, 정말이에요? 저희 둘 결혼해도 돼요? 아이고, 좋아 죽네. 이 녀석아, 내가 허락 안 해주면 결혼 안 하려고 했니? 어차피 내가 반대해도 너희들끼리 결혼할 마음이었잖아. 니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확신하고 있으니 어쩌겠냐. 결혼해서 지지고 볶아가며 살아봐. 동서는 몇 달 동안 기다리던 말을 듣고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 진짜 잘할게요. 오빠한테도 어머님한테도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한테도 정말 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저희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그래, 당연하지. 이제부터는 둘째 며느리니까 네 형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 배울 게 많으니까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하라고. 왜 아니겠어요. 형님 말씀 잘 듣고 멋진 며느리로 거듭나겠습니다. 어머님, 형님, 앞으로 많이 가르쳐주세요. 제가 못 배우고 가족도 처음이라 아는 게 없어요. 하나부터 차근차근히 배워서 저희 집안의 일원으로 잘 지내겠습니다. 동서 축하해. 도련님, 아니지, 이제 서방님이라고 해야겠구나. 우리 서방님 잘 부탁해.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상대로 아주 잘 지냈어요. 저희 부부만큼이나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지냈죠. 반년 동안 두 사람이 알콩달콩 예쁘게 지내는 걸 보니 저희 부부도 이에 질세라 더 닭살 돋게 애정 표현을 과시하기도 했답니다. 여보, 서방님이 고기 쌈 싸주는 거 못 봤어? 나도 쌈 싸줘. 고기 2점 넣어서 달라고. 알았어. 동생놈한테 질 수 없지. 자, 자기야. 형, 쌈이 너무 크잖아. 그리고 우리 부부는 무의식적으로 챙겨주거든. 형이랑 형수님처럼 인위적이지 않다고.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이 자식이 많이 컸네. 네가 그렇게 세심한 이유가 다 이 형을 보고 배운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형이랑 형수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부부야. 됐냐? 저희는 유치하게 이런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했고 만나기만 하면 웃음보가 터져서 1년치 웃음을 그날 모두 웃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좋은 소식이 또 찾아왔습니다. 인고 부부였던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답니다. 그동안 숱한 노력을 해도 임신이 안 돼서 걱정이었는데 역시 하늘은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소식을 전하려고 모두가 모인 시댁에서 남편이 임신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 민철아, 재수씨, 놀라지 마세요. 제 와이프가 임신을 했습니다. 다들 깍 소리를 내며 감동했고 시어머니는 기뻐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이게 웬일이야. 임신이라고? 그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 많더니 우리 며느리가 큰일을 해냈구나. 장하다 장해. 고맙다 새아가. 고마워요 어머님. 건강한 아이 낳아서 어머님 품에 손주 안겨드릴게요. 그래, 아직 성별은 모르는 거야? 네, 다다음 주에 병원 가면 알 수 있다네요. 어머님은 손자가 좋으세요? 아님 손녀가 좋으세요? 요즘 아들, 딸 구분하는 세상이냐? 난 그저 건강하고 예쁜 아이라면 성별은 상관없다. 시어머니의 기뻐하는 목소리에 이어
동서도 부러운 기색을 짙게 드러냈습니다. 형님 축하드려요. 그리고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도 하루빨리 아이를 낳고 싶어요. 동서는 아직 어리고 젊잖아. 천천히 가져도 되니까 성급하게 굴지 마. 동서가 어리고 예쁜 것도 부러운데 애기까지 낳으면 내가 한참 밀리잖아. 에이, 형님이 저한테 밀리다뇨. 형님은 저에게 우상이에요. 미모와 지성, 인품까지 다 가지셨잖아요. 항상 형님을 보고 배우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네. 고마워. 동서는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시동생에게 빨리 아기를 가지자고 졸라대더라고요. 그러자 시동생은 성급하게 보채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언젠가 생길 거라며 동서를 안심시키더군요. 저는 병원에 출퇴근하면서 몸을 각별히 조심하며 지냈어요. 임신 3개월 차가 되었을 때는 태동이 느껴졌답니다. 발로 툭툭 차는 게 배를 만져보면 바로 느껴졌어요. 제 남편은 하루 종일 제 배만 만지면서 깨르르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나중에 축구선수가 되려는지 발차기를 엄청 하네. 당신은 이제 내 배만 만지는 거야? 그 전에는 날마다 가슴만 만졌으면서. 아, 내가 그랬었나? 에이, 가슴이고 배고 당신의 모든 게 사랑스러워. 여보, 우리 그럼 서로의 몸을 탐닉해볼까? 어머, 저리 가. 우리 아기 놀랄라. 놀라긴. 이리 와봐. 의사 선생님도 임신 중 부부관계가 좋다고 했잖아. 그랬었나? 그럼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럼 나부터 샤워할게. 그이와 저는 임신 중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과 산부인과를 다녀오는 길에 동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흐느끼며 우는 목소리만 들렸어요. 동서, 왜 울어? 무슨 일이야? 형님, 저 어떡해요? 무슨 일이야, 동서? 심호흡하고 천천히 말해봐. 형님, 그이가 제 남편이 병원에서 제 남편 어떡해요? 동서,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지금 어디야? 우리가 갈게. 동서는 시동생이 일하는 종합병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곧장 시동생이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고 입구를 들어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폴리스 라인이 병원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병원 안에서 울고 있는 동서가 보였습니다. 저희는 경찰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울고 있는 여자의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경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가족이시군요. 이민철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정신 이상자가 치료받으러 왔는데 진료 중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날카로운 얘기로 선생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숨지셨어요. 정신과에서 환자 상담과 치료하던 시동생은 정신 이상자와 상담 중 공격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게 되었답니다. 황망하고 비통한 저희 식구들은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을 돕고 치료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테러를 당하게 되었는지 원통나고 억울했습니다. 그 정신 이상자는 재판을 받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었다네요. 시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저희 식구들 모두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일상을 보냈습니다. 임신 중인 저도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 억지로 꾸역꾸역 아이를 위해 먹었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우울해하셨고 동서는 거의 초주검 상태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걱정이 들어 동서 집에 가봤더니 방바닥에 소주병이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저는 자고 있는 동서를 깨웠습니다. 동서, 일어나봐. 자네가 밥을 안 먹고 매일 술만 마시면 하늘에서 서방님이 좋아하시겠어? 내가 먹을 것 좀 싸왔으니까 얼른 일어나. 동서는 눈을 뜨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형님, 저 살고 싶지 않아요. 그이 곁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 그이 옆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동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자네가 서방님 아내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자네 가족이야. 가족을 등지고 떠나겠다는 게 말이 돼? 한 번만 그따위 말하면 진짜 혼날 줄 알아? 가족이요? 아, 저한테도 가족이 있었죠? 형님이랑 아주버님 그리고 시어머니 모두 저에게 따뜻하게 잘해주셨죠. 맞아요.
이 세 분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죠. 알아들었으면 어서 일어나. 죽전 써왔으니까 이것 좀 먹자. 동서는 그제야 제가 싸온 죽을 마지못해 입안에 넣었고 흘러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의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저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게요. 남편을 위해 열심히 살 거예요. 그래,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해. 일단 잘 먹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2달 만에 동서는 침대에서 벗어났고 며칠 동안 건강을 챙기더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의 유산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크게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무모하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이 옆에서 말리다가 안 될 것 같아 응원과 조언을 해주었네요. 동서, 사업을 꼭 해야겠다며. 해봐. 서방님 유산이 우리 돈도 아닌데 말리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 잘해봐. 고마워요, 형님. 저는 남편 재산으로 꼭 성공해서 그이와 하고 싶었던 기부나 실컷 하면서 살 거예요. 남편 이름을 여러 곳에 기부자로 남기는 것이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으유, 그렇게 서방님을 못 잊고 살아서 어떡하나 걱정이다. 형님, 그이는 살아있어요. 제 마음속에 늘 함께 있다고요. 그래, 가슴에 잘 묻고 살아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동서는 작게 가구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금 성과가 나오자 시동생 유산을 모두 투자해서 크게 사업을 벌리더군요. 저희는 걱정을 했지만 동서는 사업 수완이 보통이 아니었는지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사업이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느라 동서를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5년이 지났답니다. 동서 생각이 나서 동서의 회사를 인터넷에 조회해봤더니 매출액이 한 해에 100억을 달성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나니 동서의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저와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제가 출산했다 그래도 찾아오지 않았고 축하 전화도 주지 않았어요. 시동생이 떠나서 감정적으로 힘든 건지 피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시어머니가 길에서 동서가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 걸 목격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동서가 남자를 만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연인이 생겨서 연락을 끊는 것 같아 서운했어요. 어머님, 동서가 연애를 한다고요? 그렇게 서방님을 못 잊던 동서가요? 그렇다니까. 번화가에 볼일 보러 나갔더니 웬 잘생긴 남자랑 카페에서 데이트하고 있더라. 아니, 지가 연애한다고 하면 우리가 잡아먹기라도 한다니? 남자 생기고 돈도 많이 벌더니 우리랑은 아예 연락을 끊을 생각인가 보다.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다 무시하는구나. 동서가 변하긴 했나 보네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그냥 동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죠. 원래 남이었으니 미워하지 말고 마음에서 덜어내버리자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니? 내가 걔한테 친엄마 이상으로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기만하니 기분이 몹시 좋지 않구나.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나 보다. 시어머니한테 동서의 연애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시동생을 못 잊겠다며 시름시름 앓던 사람이 돈을 벌고 남자까지 생겨서 저희 연락을 무시하니 조금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봤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동서가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와 같이 장을 보다가 동서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일부러 아는 체를 안 했는데 동서가 먼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형님,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네. 장 보러 왔어? 그럼 장 보고 잘 가게. 형님 저한테 화나셨죠? 죄송해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지인들의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그렇겠지. 돈맛을 보니 기분이 좋지? 또 남자도 만나고 하니 우릴 보고 싶겠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라뇨. 형님, 저는 민철 씨밖에 없어요. 제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요. 지난 5년 동안 다른 남자를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동서, 자네가 남자 만난다고 뭐라고 안 해.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서방님을 잊지 말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다만 우리와 한순간에 연락을 끊어버리니 서운할 뿐이라고. 어머님이 자네 얼굴 보고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신 거 안 보여?
우린 동서에게 매우 섭섭해. 아, 그랬군요. 죄송해요, 형님. 요즘 한가해졌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어머님 그동안 서운하셨죠? 죄송합니다. 곧 어머님 댁에 한번 찾아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오늘은 그냥 지나가고 다음에 연락하자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동서가 시댁에 찾아왔어요. 그동안 길을 쓰며 살았다며 연락 못하고 지낸 걸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어머님, 형님, 아주버님, 죄송해요. 제가 세 분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일부러 연락을 피했습니다. 됐다. 잘 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변명할 거 없다. 우리가 네 삶에 방해가 된다면 이제 그만 연을 끊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내가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널 미워한 것 같아 부끄럽다. 넌 이제 다른 남자를 사귀어도 되고 재혼을 해도 된다. 그러니 우리 식구들 눈치 볼 거 없어. 어머님, 저 남자는 민철 씨 말고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사랑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본 게 있는데 거짓말을 참 잘하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됐다. 온 김에 밥 먹고 가거라. 그리고 우리 눈치 보지 말고 네 인생 살거라.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며 동서를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대하셨습니다. 동서는 식사를 함께하고 다음에 또 불러달라는 말과 함께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다시는 동서와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당신 아들 말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게 당연한 거지만 두 눈으로 보는 건 괴롭다며 연을 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저희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동서와는 일절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른 새벽 시간에 전화를 주셨어요. 흥분한 목소리로 시댁으로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거나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얘야, 나 이상한 꿈을 꾸었다. 둘째 아들 놈이 나와서 나를 안아줬는데 글쎄 내 품에 어떤 아기가 들려있는 거 아니겠니?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꿈이요? 그럼 꿈 때문에 저희를 부른 거예요? 예사롭지 않은 꿈이어서. 니들 생각은 어떠냐? 둘째 녀석의 묘자리가 안 좋아서 이런 꿈을 꾼 게 아닐지 싶다. 이장이라도 해야 하나? 어머님, 그런데 꿈 내용만 보면 나쁜 꿈이 아닌데요. 서방님이 어머님을 안아주셨는데 품 안에 아기가 있었다면 이건 태몽 같은 거 아닐까요? 태몽? 그럼 설마 새애기 너 임신했냐? 네? 아니요. 제 남편이 제가 아들 낳을 때 고생한 걸 보고 바로 정관수술했잖아요. 둘째를 낳다가 큰일 날까봐 겁이 난다면서 말이에요. 아, 그랬지. 그럼 이 꿈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자다 깨서 너무 찝찝하고 무서워서 너희들에게 전화한 거다. 미안하다. 이 노인네가 개꿈 하나 꾸고 오두방정을 떨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래도 서방님 기일이 다가와서 꿈을 꾸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까? 에휴, 자식이 보고 싶어서 그런 꿈을 꾼 모양이네.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다. 서방님은 좋은 분이셨잖아요. 남을 돕는 걸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천국에서 편히 잘 쉬고 계실 겁니다. 그렇겠지. 그런데 새아가, 너 혹시 둘째 며느리랑 연락하니? 내 아들 꿈을 꿨더니 둘째 며느리가 보고 싶구나. 아니요. 어머님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괜히 걔가 부담 가질 수 있으니 하지 말거라. 대신 나랑 같이 그 아이 집에 가주지 않을래? 반찬이라도 가져다 주고 싶구나. 그냥 마지막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구나. 네, 그래요. 같이 다녀와요, 어머님. 그래서 새벽부터 시어머니는 동서가 좋아하는 반찬 여러 개를 만들었고 큰 통에 포장했습니다. 아침에 저와 같이 동서의 집 앞에 찾아갔어요. 현관문 앞에 반찬을 내려놓자 시어머니가 그만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만 가자, 새아가. 이제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구나. 어머님, 그러지 말고 잠깐 동서 만나고 가요. 인사라도 하고 가면 좋잖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초인종을 눌렸습니다. 그런데 안에 아무도 없는지 대답이 없더군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만 가자. 어머님, 날이 더워서 반찬이 상할지도 모르니까 안에 들여다 놓고 가요. 비밀번호가 아마 서방님 생일일 거예요.
주인 없는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려고? 그러지 마라. 어머님, 그냥 냉장고에 반찬통만 넣고 가요. 제가 시동생 생일을 입력하고 도어락 열림 버튼을 누르자 띠리리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습니다. 비밀번호 안 바꿨네요. 들어가요, 어머님. 얘가 왜 이래? 그냥 가자니까.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반찬통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도 따라 들어오셨어요. 거실이 훤히 보였는데 소파 위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웬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반찬통을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남자가 고개를 저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인 남자는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나 땅속에 묻힌 시동생이 왜 여기에 살아서 앉아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 고부는 뒤로 넘어지며 시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귀신을 본 것 같아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서방님? 안녕하세요. 민철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서방님이 맞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머님, 제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시어머니는 제 뒤에 쓰러져서 기절한 상태였어요. 입가에 개거품을 물고 말이죠. 저는 바로 119와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공포감이 심했지만 시동생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이봐요. 당신 누구야? 난 민철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당신이 내 시동생이라고? 증명해봐. 거기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 보라고. 제 아내는 언제 오나요? 보고 싶습니다. 시동생은 동문서답하며 고개를 돌리더니 창가 쪽을 바라보더군요. 옆모습이 시동생과 너무 똑같아서 진짜 살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구급차가 와서 시어머니에게 산소호흡기를 씌워주고 손발을 주물러주며 정신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집안에 있는 시동생을 주시했습니다. 저 사람이 무단 침입을 하셨다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 죽은 시동생이 저기에 앉아있어요, 형사님. 제 동서가 사기를 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진실을 밝혀주세요. 형사들은 시동생에게 다가가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까처럼 똑같이 대답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철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더니 제 손을 잡고 시동생을 향해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희 고부와 구급대원, 경찰까지 집안에 있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불룩하니 임산부가 확실해 보였어요. 이게 다 뭐하는 짓이에요? 형님이 신고하셨어요? 제 집에 들어와서 뭐하는 짓들이에요? 다 나가세요. 동서, 서방님이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설명해봐.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땅에 묻은 사람이 누구야? 그게 그러니까 땅에 묻힌 건 제 남편이 맞아요. 그럼 이 남자는 뭐야? 그도 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에요. AI 로봇이요. 뭐? 로봇이라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누가 봐도 사람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이유가 바로 제 로봇 남편 때문이에요. 미국의 전문가들을 수십억에 초대해서 남편과 똑같은 로봇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집안에 아무도 들이지 않고 지냈다고요. 뭐? 그럼 서방님이 정말 로봇이라는 거야? 저와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시동생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 피부처럼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동서가 주장하는 로봇의 등 뒤에 버튼을 누르자 시동생이 고개를 숙이며 동작을 멈췄어요. 자세히 보세요. 실감나지만 로봇이 맞아요. 제가 70억을 주고 제작했습니다. 이걸, 아니, 남편이 감추려고 아무도 저희 집에 들이지 않았고 연락도 끊고 지냈어요. 형님과 시댁 식구들과 왕래를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저와 남편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서방님의 팔을 들어보니 진짜 쇳덩이처럼 무겁더군요. 분명한 로봇이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구급대원들, 경찰들이 모두 경악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데 만삭인 동서의 배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동서, 남자가 있는 거 아니야? 임신까지 하고 로봇을 계속 둬도 되는 거야? 형님, 이 뱃속의 아이는 제 남편의 아이예요. 어머님의 손녀가 다음 달에 태어난다고요. 동서, 자꾸 뚱딴지 같은 소리 할래?
로봇이랑 잠자리를 해서 임신이라도 했다는 거야, 동서? 정신이 이상해 보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형님, 제 남편이 생전에 의사친구의 권유로 정자은행에 정자를 얼려놨었대요. 제가 그걸 뒤늦게 알고 인공수정으로 남편의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뭐라고?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서방님 로봇에 서방님 아이를 임신했다니 이건 미친 짓이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 이제야 그 꿈의 의미를 알겠구나. 분명한 태몽이었어. 둘째가 내 손녀를 임신한 거였다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실대로 고백하려고 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놀라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동서를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지난번 남자와 데이트하던 건 미국계 한국인의 로봇 전문가였답니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문제로 미팅한 거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며 사는 동서에게 감동과 측은지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야, 네가 내 아들을 아직 못 잊어서 이렇게까지 한 거니? 그냥 놓아주고 네 삶을 살지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어머님, 제 인생은 민철 씨가 전부예요. 제가 사업을 결심한 이유가 모두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요. 그이가 없는 인생은 저에게 의미가 없다고요. 황당하고 놀랍긴 하지만 이해해보마. 어머님, 지금 동서를 이해하시겠다고요? 미치겠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데. 저는 구급대원과 경찰들에게 사과하며 그만 돌아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구급대원들은 바로 자리를 떠났는데 경찰관들은 로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집에다 로봇을 보관해도 되는지 법을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동서가 경찰들에게 문서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미국인 기술자들이 보정하는 문서였는데 로봇이 아닌 인형으로 제작했다고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경찰들은 집안에 사람 같은 인형을 둔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겉으로 봤을 때 시동생도 실감나는 인형과 다를 바가 없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로봇 시동생을 재생시켰더니 바로 고개를 들고 인사하더군요. 안녕 여보, 오늘은 손님이 많네. 당신 어머님이랑 형수님이 오셨어. 아까 인사했지. 안녕하세요. 저는 민철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하고 있었어? 그냥 앉아서 당신 생각을 했지.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딸을 생각했어. 다음 달에 우리 딸이 태어나. 여보, 당신 딸 보고 싶지? 당신 닮은 딸이 태어날 거야. 로봇은 동서와 대화할 때 어휘력이 조금 더 많아 보였습니다. AI가 대화를 많이 할수록 어휘력이 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계속 황당한 눈으로 시동생과 동서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왜 비밀로 했는지 아시겠죠? 연락을 끊고 살 만한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 형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동서, 난 아직도 머리가 복잡해. 아무래도 진정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이해해요, 형님. 그런데 이제 다 들켰으니 더는 피하지 않아도 되겠죠? 저 아직 한 식구 맞죠? 그럼 한 식구지. 오늘 많이 놀랬으니 이만 가볼게. 어머님 더 계실 거예요? 나는 내 아들 얼굴을 좀 더 보고 가야겠구나. 그리고 새애기랑 나눌 이야기도 많고. 네, 그러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먼저 일어날게요. 충격이 가시질 않아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동서 집에 남으셨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더니 무슨 꿈을 꿨냐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온 동영상을 보여줬더니 남편이 뒤로 자빠지면서 개거품을 물더군요. 뭐야, 내 동생이랑 완전 똑같잖아. 인형인지 로봇인지 너무 실감나서 누구라도 속겠어. 당신은 영상만 보고 놀랐지. 난 오늘 죽은 서방님을 두 눈으로 보고 귀신을 본 줄 알았다니까? 재수 씨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치료를 권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여보, 이걸 그대로 둬야 하나? 여보, 70억을 들여서 제작했대. 동서가 로봇 제작하려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 처음부터 계획이 있던 거라고. 게다가 정자은행에 맡겨둔 서방님 정자로 인공수정해서 다음 달이면 우리 조카가 태어난다고. 그이는 한 번 더 놀라더니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겪고 있는 와중에 동서는 조카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얼굴이 시동생과 너무 똑같아서 유전자 검사를 안 해봐도 제 조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집에서 서방님과 조카와 새 식구로 지내기 시작했답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과는 다시 왕래를 하고 있어서 동선의 집에 가면 늘 시동생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 번 대화를 나눈 로봇은 저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고 있어 현란한 어휘력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가르마가 왼쪽으로 바뀌셨네요. 립스틱은 핑크색 3호군요. 지난주에 바른 립스틱보다 훨씬 더 잘 어울려요. 네, 서방님. 고맙습니다. 엄마랑 형도 오늘 더 예쁘고 멋지세요. 오늘 민철이는 매우 행복합니다. 그래, 고맙다 아들아. 오늘도 네 얼굴을 보니 아주 좋구나. 손녀딸도 예쁘고 며느리도 참 예쁘다. 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저는 밥을 먹지 못합니다. 충전형 로봇이라 사람 음식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내가 깜빡했다. 여하튼 우리 아들 손녀 보는 재미가 어떠냐? 제 와이프의 얼굴 37%와 저의 얼굴 67%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로봇이라 감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긴 했지만 시동생이 살아있는 것 같아 점점 적응이 되더라고요. 동서는 로봇이 시동생의 손을 잡고 있거나 어깨에 기대어 많은 시간을 보내더군요. 동서가 행복한 미소를 짓는 걸 보니 다른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느새 저희 식구들은 모두 제대로 적응해서 동서의 집에 자주 모이고 있습니다. 시동생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놀랄 수도 있고 무게가 많이 나가서 동서 집안에서만 만나고 있답니다. 시동생의 죽음과 동서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아무도 믿지 못할 반전까지 저의 사연을 모두 적어봤습니다. 로봇 시동생을 보면 꼭 한 번씩 놀라긴 하는데 이젠 적응돼서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도 해보고 있답니다. 동서는 로봇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완전하게 시동생이 가슴에 묻히게 되면 그때 폐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디 동서가 조금만 더 시동생과 행복해하고 다른 사랑을 찾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